퇴근길 지하철, 지친 표정으로 차창에 기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김 과장이라 부릅니다.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 때 그는 편의점 구석에서 삼각김밥을 삼키며 아내의 로스쿨 학비와 전문직 타이틀을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거세했습니다. 그는 고진감래를 믿었고 자신의 희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대형 로펌에 입성하여 그가 평생 모아도 쥐지 못할 연봉을 계약하던 날, 그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자신은 이 성공 신화의 영웅이 아니라 그녀가 정점에 오르자마자 걷어차버린 낡은 사다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강남대로를 질주하는 수입차들의 붉은 미등과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빛의 향연 속에서 김 과장은 마치 세상의 부속품처럼 덜컹거리는 지하철 전동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깁니다. 그의 양복 소매 끝은 미세하게 닳아 해져 있습니다. 5년 전 결혼기념일에 큰맘 먹고 샀던 그 양복은 이제 유행이 지나 촌스러운 핏을 하고 있지만 그는 새 옷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죄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추상적이고도 무거운 신념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오늘 점심값을 아껴 아내에게 보내준 영양제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편의점의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진열대 앞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고르며 그는 뱃속에서 들끓는 허기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애써 무시합니다. 삼각김밥의 차가운 밥알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 느껴지는 그 비릿하고 서글픈 맛은 그가 지난 수년간 삼켜온 인내의 맛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아내가 성공하면 이 모든 궁상맞은 시간들이 아름다운 서사로 포장되어 보상받을 것이라는 유교적 인과응보의 신화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하고 비상하게 만드는 조력자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화심리학의 냉혹한 세계에서 희생은 결코 매력적인 자질이 아니며 오히려 약자의 생존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의 그녀는 가난하지만 야망 있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월세와 학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르바이트의 굴레뿐이었습니다. 김 과장, 당시 김 대리는 그런 그녀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독서실에서 밤을 새울 때 야식을 사다 나르고 그녀의 낡은 자취방 월세를 대신 내주며 그녀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장 잔고를 기꺼이 바닥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김 과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성공하면 내가 평생 책임질게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김 과장에게 그 말은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닌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여성을 보호하고 부양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김 과장을 자신의 동반자가 아닌 자신이 극복해야 할 가난한 과거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을 거쳐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로 발탁되는 과정은 김 과장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의 세계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자들, 재벌 1세들, 그리고 지적인 매력과 재력을 겸비한 알파 메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김 과장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 고급 와인의 빈티지, 골프 회동,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김 과장이 퇴근 후 씻지도 못한 채 늘어진 티셔츠 바람으로 그녀를 맞이할 때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옅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들어섭니다. 바로 이 지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조한 의무감만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에서 겪은 부장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예전 같으면 함께 분노해주던 그녀가 이제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는데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차갑게 되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없습니다. 대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마치 의뢰인을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톤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합니다. 내가 알던 그 착하고 순종적이던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그는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 치부하려 합니다. 그녀가 바빠서 일이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이퍼감이 상향온 본능의 잔인한 발현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을 갈망합니다. 과거에는 김 과장이 그녀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했기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은 김 과장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김 과장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수컷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구질구질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편한 목격자이자 자신의 화려한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극은 멈추지 않고 심화됩니다. 어느 주말, 그녀는 로펌 동료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 과장은 들뜬 마음으로 5년 된 그 양복을 꺼내 입으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 피곤하잖아. 그녀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습니다. 그녀는 창피했던 것입니다.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억대 연봉을 버는 동료들의 남편들 사이에 낡은 양복을 입고 과장 직함 하나로 버티는 주눅든 김 과장을 세워두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해서 만든 그녀의 날개가 이제는 자신을 짓밟고 날아오르기 위한 도구였음을 직감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이라는 고지에 깃발을 꽂았고 김 과장은 그 고지 아래 베이스캠프에 버려진 짐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가져오는 비싼 선물들, 가끔 던져주는 용돈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자료이자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후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아내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성적 욕망이나 애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길게 버려진 유기견을 볼 때 느끼는 연민 혹은 귀찮음이 섞인 혐오에 가까웠습니다. 사건의 결정타는 우연히 본 그녀의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 이 단어는 칭찬이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 착하다라고만 묘사할 때 그것은 성적 매력이 거세된 무해하지만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문장 뒤에는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 과장은 그날 밤 잠든 아내의 등 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청춘, 자신의 땀, 자신의 포기한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아내라는 거대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엔젤 투자자였을 뿐이고 이제 기업이 성장했으니 경영권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성공한 수혜자가 장학재단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어도 장학재단과 사랑에 빠지거나 평생을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녀에게 김 과장은 고마운 사람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 가슴 뛰게 하는 남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깨달음은 김 과장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 실패의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속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그녀의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감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자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를 무시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당신이 좋아서 해준 거잖아. 누가 강요했어? 라는 논리가 등장하는 순간 김 과장의 모든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격화됩니다. 이제 김 과장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굴욕적인 설거지 상태를 받아들이고 평생 그녀의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파괴적인 각성을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지하철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내일 또다시 출근하여 그녀의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아넘기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김 과장의 영혼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존 능력을 증명하는 성적표이자 무리 내에서의 서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생물학적 투표권입니다. 김 과장의 비극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대화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디즈니 만화 속의 순진한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스를 들어 이 비극의 진짜 원인, 바로 권력의 이동과 본능의 역습을 해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역학의 문제입니다.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듯 남녀 관계의 권력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쪽으로,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붕괴되었다고는 하나 인간의 DNA, 깊숙이 각인된 수만 년의 진화적 알고리즘은 단 몇십 년의 페미니즘 운동이나 성평등 교육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가장 원초적인 역할은 보호자와 공급자입니다. 원시시대에 사냥 능력이 뛰어난 수컷이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와 암컷을 보호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연봉과 자산이 그 사냥 능력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김 과장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여 그녀를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올려놓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 지위를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김 과장보다 3배, 4배의 연봉을 벌어들이는 순간 가정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돈을 버는 자가 발언권을 가집니다. 아내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질수록 김 과장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가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며 내가 집안일을 도우면 그녀가 고마워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을 버리고 적군에게 꽃을 바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항복선언입니다. 그녀는 설거지하는 김 과장을 보며 자상한 남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냥터에 나가지 못하고 동굴에 남겨진 도태된 수컷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퐁퐁남의 서글픈 본질입니다. 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가사 노동이라는 저부가 가치 업무에 투입되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내의 사랑이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화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하이퍼가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자신보다 더 높은 서열의 남성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속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손을 생존시키기 위해 진화가 선택한 최적의 전략입니다. 과거 김 과장이 아내의 학비를 댈 때는 그가 공급자로서 우위에 있었기에 아내의 하이퍼감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제 구름 위의 존재가 되었고 김 과장은 지상의 평범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 남자는 나보다 약하다. 이 남자는 나를 보호할 수 없다. 고로. 이 남자는 매력이 없다.
이 잔인한 본능의 목소리는 이성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머리로는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해. 그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라고 되뇌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 이성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성적 끌림과 종영은 통제 불가능한 본능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남녀 관계에서 이성은 결코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가 김 과장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다 큰 성인이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야 할 때 느끼는 거추장스러움, 혹은 이미 사이즈가 작아져 버린 낡은 옷을 억지로 입어야 할 때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이 비대칭성은 그녀가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외부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비참하게 증폭됩니다. 로펌의 파티나 고위직 사교 모임에서 그녀는 진짜 포식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김 과장처럼 쭈뼛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의 M&A를 성사시키고 최고급 슈트를 갑옷처럼 두른 채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대화하며 지적 쾌감을 느끼고 그들의 권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짜릿한 페로몬에 취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늘어져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킬킬거리는 김 과장을 봅니다. 그 순간 비교는 지옥이 됩니다. 나는 저런 알파메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왜 내 파트너는 이 모양인가? 라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 과장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김 과장이 없었다면 자신은 저 화려한 세계의 일원이 되어 더 우월한 수컷과 짝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와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교는 김 과장의 존재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밖에서 만난 남자들은 그녀를 여왕으로 대접하며 정복하려 하지만 집안의 남편은 그녀를 상전으로 모시며 눈치만 살핍니다. 여자는 자신을 숭배하는 팬클럽 회장이 아니라 자신을 리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김 과장은 스스로 팬클럽 회장으로 전락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의 붕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부부관계의 최전선이자 권력관계의 성적표가 발부되는 곳입니다. 선격은 단순히 육체적인 마찰의 욕구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선격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숭배, 그리고 그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물학적 동의입니다. 그러나 존경이 사라진 곳에 선격이 깃들리 만무합니다. 아내에게 김 과장과의 잠자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노동이자 의무 방어전이 됩니다.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김 과장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움찔거리며 몸을 굳힙니다. 그것은 거부 반응입니다. 피곤해.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애들 깰라. 가족끼리 왜 이래. 이 수많은 거절의 레퍼토리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유전자는 당신의 유전자를 거부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선언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김 과장과의 스킨십에서 역겨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역겨움은 병원균이나 부패한 음식 혹은 유전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짝짓기 대상을 피하기 위해 발달한 생존 기제입니다. 자신보다 서열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컷이 성적으로 접근해올 때 암컷은 본능적으로 소름이 끼치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김 과장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발 마사지를 해주며 분위기를 잡으려 노력할수록 아내는 그 비굴한 태도에서 더욱 큰 환멸을 느낍니다. 구걸에서 얻은 섹스는 사랑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김 과장은 침실에서조차 을의 위치에서 비참하게 거절당하거나 혹은 아내의 건조하고 영혼 없는 육체를 잠시 빌리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죽음입니다. 돈은 투표권입니다. 김 과장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내에게 투자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에게 김 과장을 기권할 수 있는 투표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가정 내의 정치적 입지를 상실했고 남성성을 거세당함으로써 생물학적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남성들은 여자가 성공하면 남편도 덕을 본다는 말을 믿지만 현실은
여자가 성공하면 남편이 필요 없어진데 가깝습니다. 여성의 하이퍼가미는 타협을 모릅니다. 그녀의 기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멈춰있는 남편은 상대적으로 추락합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은 가족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은 동시에 김 과장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매장하는 장례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겪습니다. 아내의 명품 가방과 외제차는 늘어가지만 김 과장의 영혼은 점점 더 초라한 단칸방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은망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과장은 사자가 되고 싶었으나 스스로 이빨을 뽑고 발톱을 깎아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빨 빠진 사자는 무리에서 쫓겨날 날만을 기다리며 화려한 거실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긴 터널의 끝,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찬란한 진실의 법정 앞에 섰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제 껍데기를 벗어던질 당신이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감상적인 눈물이 허용되지 않는 차가운 현실의 단두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성시했던 가정이라는 성체가 무너진 직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변호사들의 건조한 손가락과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에 자행되는 합법적 약탈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당신의 지난 10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 끼니와 달아빠진 구두 밑창에 서린 피땀을 결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석의 그들에게 당신의 희생은 입증 불가능한 감정의 찌꺼기일 뿐이며 법리적 관점에서 당신은 그저 아내라는 성장주에 잘못 투자한 무능한 개미 투자자로 분류될 뿐입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그녀의 전문직 타이틀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방패 삼아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명성에 기생하며 안락함을 누렸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축의 현장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고 퍼부었던 모든 자원은 이제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내가 로스쿨에 다닐 때 대주었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 청구가 기각될 것이며 당신이 그녀를 내조하기 위해 포기했던 커리어와 기회비용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미명해 0원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호구로 만든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참혹한 법정의 현실 앞에서 김 과장은 비로소 뼈가 부서지는 통증과 함께 깨닫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부부의 의리는 유교적 망상에 불과했고 현대사회의 결혼은 철저한 이익 기반의 비즈니스 계약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계약의 약관조차 읽지 않고 전 재산을 베팅한 어리석은 도박꾼이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수커트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궁입니다. 기존의 자아가 철저히 살해당해야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며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했던 김 과장은 오늘부로 죽어야 합니다. 그는 진화의 경쟁에서 도태된 실패작입니다. 그는 여성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린 비운의 노예입니다.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더 리얼리스트가 정의하는 진정한 고가치 남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힐링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피 튀기는 투쟁 선언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꽃피우기 위해 썩어가는 걸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걸음이 아니라 숲을 지배하고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무기는 바로 건강한 이기주의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중심축은 항상 타인 안에 자식, 회사였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멸과 무시, 그리고 배신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의 흐름을 강제로 차단하고 100% 당신 자신에게로 역류시켜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써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숨을 쉬고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세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전전긍긍하던 그 비굴한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로지 당신의
야망과 쾌락, 그리고 성장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재건 프로젝트는 육체의 개조, 즉 아이언 템플의 구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육체를 직시하십시오. 굽은 어깨, 생기를 잃은 피부, 볼품없이 나온 배는 당신의 패배주의가 형상화된 결과물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신의 연봉이 낮아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에서 수컷의 위협감과 성적 긴장감이 거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짐으로 달려가 쇠질을 시작하십시오.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는 고통 속에서 당신은 죽어가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용암처럼 끌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두꺼워진 목, 넓어진 어깨, 갑옷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언의 권력입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강하고 위험한 남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수컷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심지어 당신을 무시하던 아내조차도 당신의 셔츠 위로 드러나는 근육의 실루엣과 날카로워진 턱선 앞에서 본능적인 위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물리적으로 세우는 거룩한 건축 공사입니다. 더 이상 헐렁한 옷으로 비루한 몸을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사의 흉터투성이 갑옷처럼 단련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은 당신의 나약한 과거를 씻어내는 성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주권의 완전한 탈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월급 통장이 아직도 아내의 관리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야 가정이 평화롭다는 말은 가스라이팅의 정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생명줄입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신이 버는 돈은 철저히 당신의 통제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고소득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통제권의 유무입니다. 당신만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 비자금을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족을 위한 소비재나 아내의 명품 가방을 사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당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당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이든 돈의 흐름이 오직 당신의 성장을 향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착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을 왕처럼 대접하기 위해 돈을 쓰십시오. 최고급 슈트를 맞춰 입고 고급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매력, 그리고 자본만이 가치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리티의 혁명적 개조, 즉 침묵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계획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걸하거나 하소연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징징거리는 남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한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날카로운 칼을 가는 사색과 전략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니체가 말한 코인처럼 고통을 삶의 연료로 삼아 스스로를 태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십시오. 아내의 무시나 냉대, 비난에 일일비하며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감정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 바위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당신만의 거대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비로소 가정 내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성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자신보다 더 큰 세계관을 가진 남자, 속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남자에게 본능적인 끌림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는 아내라는 작은 위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제국이어야 합니다. 그 제국 안에서 아내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 황제인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김 과장들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피해자였지만
영원히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DNA 속에는 수만 년간 혹독한 빙하기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잠든 본능을 깨우십시오.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정글로 다시 뛰쳐나가십시오. 세상은 냉혹하지만 준비된 포식자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변하면 우주가 변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다시 우러러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아득히 넘어서서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의 암컷들을 거느리는 알파 메일이 되십시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절대로 그 누구를 위한 사다리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밟히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어이 정복하고야 말, 산봉우리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패배자의 훌쩍임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내뱉는 묵직한 포효여야 합니다. 과거의 잿더미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고 주먹을 쥐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것을 쟁취하십시오. 행운을 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